오세훈의 커머디티 백과사전, 오늘은 농산물 2탄 수요에 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공급을 짧게 다시 요약해보자면 소수국의 독과점 구조이고 또 지정학적 영향이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요보다 오히려 공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 신기하게 4주간 농산물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네. 다 이제 오르는 방향으로 가서 한 6, 7%는 평균은 오른 것 같은데요. 이제 수요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갖다 살펴보기 전에 이제 어디다 쓰이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대두, 옥수수, 이제 소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두하고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료용으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두를 이제 살펴보면은 뭐 주위에 이제 뭐 콩으로 만드는 식자재들이 굉장히 많죠. 뭐 두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거보다는 대두가 주로 쓰이는 거는 이제 그 대두유를 짜고 그다음에 남은 이제 대두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료용으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를 갖다가 이제 하나를 보면은 한 20% 정도는 이제 대두유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한 80%는 이제 그 부산물 짜고 남은 이제 찌꺼기인 그 대두박이 80%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두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먹진 않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동물 사료에다 섞게 되는데 동물 사료에서 이제 단백질 공급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두박은 이제 사료용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20%는 이제 대두유가 만들어지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대두유 중에서 한 68% 정도는 식용유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뭘 튀기거나 볶고 할 때 이제 쓰는 이제 식용유로 쓰이게 되고 한 25% 정도는 바이오 연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아니면 재생 가능 디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옥수수를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사료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35% 정도는 이제 바이오 연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두하고 조금 틀린 게 대두는 이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옥수수는 이제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보통 요걸 갖다 배합 비율을 갖다 조절을 해가지고 단백질 얼마에다가 이제 칼로리 나오는 이제 에너지원 얼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사료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35% 정도는 이제 바이오 연료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맥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소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료나 연료용으로 쓰이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맥은 이제 주로 식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옥수수 대두하고는 조금 사용 그 용도가 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용도를 이제 알았으면은 그런 수요에 어떤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공급이 사실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사실 좀 일정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요가 뭐 크게 뭐 농산물이 가격이 싸졌다고 뭐 많이 먹거나 뭐 비싸졌다고 이제 안 먹거나 뭐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는 좀 어느 정도 좀 꾸준한 성격이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이제 싸지고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이제 비싸지고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래도 그 수요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주요 수입국 상황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연료 정책이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요 수입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수준이나 이제 인구, 그다음에 무역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고기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밥만 먹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면은 이제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커지니까 고기의 수요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주요 수입국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나 인구 분포, 그다음에 이제 무역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연료 이제 정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두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바이오 연료는 대부분 이제 그 화석 연료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정책이 그 바이오 연료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뭐 줄어나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수입국 상황을 갖다가 그 뭐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대두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57.7%를 차지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전 세계 수출되는 대두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대두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톤 이상 뭐 대두를 갖다 소비를 하는데 전 세계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큰데 불구하고 이제 자체 생산되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량의 한 90%는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가축 그 사료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니까 축산물에 대한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올랐었지 않나요? 그쵸. 예.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나요? 사료 가격? 뭐 그때 많이 올라갔었던 거는 이제 그 농산물 가격 비싸지고 이제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이 두수를 갖다 줄여놨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예, 그 사육 두수에 따라 가지고도 사실 보면은 이제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도 결정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돼지고기 가격까지 연동이 되네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량의 이제 10% 정도만 이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90%는 이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입을 하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대두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대두의 한 60%는 이제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한 40%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가긴 했었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한번 확 떨어지는 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그 미중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발발했었을 때 이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미국산 대두하고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가지고 25% 추가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산이 갑자기 이제 25%더 비싸지게 되니까 미국산 대두는 이제 수입을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예. 저 브라질산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하고 브라질에서 이제 수출하는 것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황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대두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중이 과거에는 한 60%, 그러니까 수출량의 60%가 중국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게 30%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죠. 80%가 이제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산 대두 가격은 굉장히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브라질산 대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입국의 이제 관세나 무역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공급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변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특히 관세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특히 더 유의해서 살펴봐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아까 뭐 EV나 배터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관세를 갖다 막 올리는 것처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거 갖다 가급적이면 뭐 줄이려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를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중국 비중이 아까보다는 좀 많이 줄었죠. 아까는 한 57% 정도 됐는데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많죠. 한국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100% 정도 이제 중국에서 필요한 양을 갖다가 자급자족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좀 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 정도는 전체 필요한 양의 10% 정도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두보다는 훨씬 조금 수입을 하는 거죠. 네. 대두는 이제 필요량의 거의 90%를 수입을 했었었고 옥수수는 한 10% 정도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만 한번 보면은 전체 수입하는 옥수수의 한 25%는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수입을 했었었고 나머지 한 75% 정도는 미국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23년을 보면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거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확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이제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다 옥수수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상당 부분은 브라질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도 볼 수 있던 것처럼 이제 옥수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브라질산 또 옥수수 가격에도 또 상승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입국들의 그런 뭐 관세가 됐든 아니면 무역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맥인데요. 소맥은 이제 지난번 공급할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국도 많고 수요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먹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싸다고 거기 다 의존을 하게 되면은 공급이 중단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식량은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만 저걸 하다 보니까 뭐 수출국도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되어 있고 수입국도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두나 옥수수에 비해서 무역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이제 그 소맥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었을 때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맥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큰 한 네 번째 되는 그런 수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전쟁이 났으니 다른 데들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소맥 가격을 갖다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상으로만 이제 팔겠다 뭐 이렇게 태도를 했었었는데 사실 뭐 다른데 동유럽 국가에서도 그 소맥 같은 경우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싸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하던 뭐 이집트라든지 터키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소맥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정책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그런 요인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도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입국에 대해서 상황이나 뭐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연료 관련된 건데요. 바이오 연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RFS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RFS 같은 경우는 Renewable Fuel Standard라고 해가지고 그 운송 연료에 그 재생 가능 연료 포함 의무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휘발유가 됐든 뭐 디젤이 됐든 여기에 적어도 얼마만큼은 섞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디젤 연료라든지 이런 경우에 재생 가능 연료를 갖다 특정 부분 이상 섞어라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미국에서는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점점 그 의무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점점 이제 그 의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밑에 게 이제 그 파란색이 에탄올 부분인데 에탄올은 뭐 어느 정도 좀 정체돼 있는 반면에 다른 이제 재생 가능 연료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규정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재생 가능 연료를 살펴보면은 이제 에탄올하고 이제 디젤, 바이오 디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생 가능 디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에탄올 같은 경우에 주로 만드는 게 옥수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옥수수 있고 슈가케인, 그러니까 사탕수수, 뭐 소금, 그냥 수수 뭐 이런 데서도 생산되지만 이제 옥수수에서 가장 많이 이제 에탄올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젤 같은 바이오 디젤이나 재생 가능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두, 이제 팜유, 그다음에 캐놀라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에서 생산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엔진들이 휘발유 엔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에탄올을 그 연료에 많이 휘발유에다 첨가해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재생 가능 디젤 이런 쪽이 이제 의무 관련된 의무도 많고 그다음에 사용량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바이오 연료 수요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이제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 그래프에 보시면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오히려 좀 줄어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3년부터 28년까지는 더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2년 기간에는 이제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너무 빡빡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좀 느슨하게 적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줄긴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사실 다시 이제 그 트랙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나지만은 디젤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그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고 그다음에 재생 가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네. 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 가능 디젤 같은 경우에는 녹색 부분으로 돼 있는데 같은 그 대두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용도 자체가 바이오 디젤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재생 가능 디젤 쪽으로 좀 더 비중이 옮겨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주로 선진국 같은 경우보다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가 더 비중이 더 그 성장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쪽에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영향들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 이제 선진국보다는 이제 좀 더 개발도상국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바이오 디젤하고 이제 재생가능 디젤이 이제 대두 쪽에서 이제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 차이를 보면은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냥 디젤하고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뭐 20% 정도를 갖다가 바이오 디젤하고 그다음 80%를 디젤로 해가지고 100%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디젤 연료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방식이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리니어블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두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연료를 갖다가 100%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혼합을 안 하고 그냥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디젤 엔진이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20%만 쓰던 게 이제 100%로 늘어났으니까 경작지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두가 더 많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관련된 경작지도 더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수년 동안에 보면은 한 3천만 에이커 정도가 그 수요를 갖다 충당하기 위해서 생산에 더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재생 가능 디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대두 생산은 더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격 관련된 이슈인데 그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을 갖다가 썩게 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썩거나 이제 이걸로만 쓰게 되면은 이제 사실 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쓰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냥 쓰는 것보다 섞으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화석 연료가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더 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원유 가격은 뭐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는데 농산물 가격만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혼합을 하려고 그러면 연료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린이라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썩지 않는 대신에 네. 이제 돈으로 그냥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썩는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돈을 내고 말지 이제 썩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쪽에 사용되는 양이 오히려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바이오 연료 쪽을 보실 때 좀 같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다른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이 펀더멘탈 쪽으로 이제 가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뭐 좀 더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농산물로 차가 간다. 네. 그런 뭐 비행기가 뜬다. 이런 생각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국내에도 정유업체나 석화기업 보고서를 보면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농산물 투자하실 때 이 바이오 연료 부분도 계속 같이 함께 그럼요. 지켜보면서 예, 예. 보면 또 흥미로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거 갖다가 그렇죠. 좀 눈여겨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농산물 시리즈는 어떤 내용으로? 네, 농산물은 이제 이걸로 마지막인가요? 수요하고 공급으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커머디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시리즈는 이렇게 오늘 수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또 어떤 재밌는 원자재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